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유현모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10가지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언어를 해체를 해요. 그 용어를, 이상한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 성인지 감수성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용어를 새로 만든다. 그걸 자기들의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용어를 잘 보고 이게 무슨 뜻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의도를 알고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은 영어로 sex라고 하는데 생물학적인 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 남녀 양성. 그래서 보통은 기독교 측에서는 양성평등, 양성, 남자와 여자밖에 다른 성은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양성이라고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냥 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의 의심을 우리가 가지는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은 생물학적 성을 이야기할 때 섹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별이라는 것은 성의 구분이죠. 성의 구별을 성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양성,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젠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젠더는 처음 만들어질 때는 섹스라는 게 이제 어떤 성적인 행위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걸 자꾸 공적으로 쓰는 게 좀 힘들다 이렇게 해서 젠더라는 용어를 우리 같이 쓰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가지고 섹스나 젠더나 똑같은 걸로 의미하고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젠더라는 용어를 사회 문화적인 성이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성이고 그 젠더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성평등 이렇게 이야기하면 젠더 평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평등 가족분지, 성평등 가족 청소년분지 이렇게 새로운 부처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성은 양성이 아니고 이 젠더 평등의 영어로는 Gender Equality and Family, 그러니까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지향은 성적 취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성적 지향은 언어를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것을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sexual orientation, 성적 지향. 이게 성적 지향이 무슨 말이지? 나의 성적 취향이 나는 동성이야, 이성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은 동성애, 이성애 혹은 양성애 해서 LGB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양성애죠. 그래서 이 LGB를 가진 거는 그들은 이렇게 분류합니다. 동성을 향한 성적 이끌림, 그냥 좋아하는 거 정도죠. 그러나 두 번째 가면 동성과의 성관계, 그 다음에는 나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는 동성애자야,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동성애로 규정하느냐 하는 게 1번을 규정으로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2번 밑으로 갈수록 숫자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동성과의 성관계를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LGB는 이 성적 지향과 연관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젠더 정체성은 젠더 아이덴티티 혹은 성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젠더 아이덴티티에 따라서는 내가 트랜스젠더다, 성을 전환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젠더 퀴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상한 성을 가지고 있어. 혹은 인터섹스, 나는 간성이야. 나는 성이 없어. 뭐 이런 거에다가 플러스 나는 거기다가 뭐 덧붙여 가지고 여러 개의 다수의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젠더 정체성입니다. 성적 지향은 자기의 성은 그냥 있죠. 자기의 성별은 그냥 있지만은 나의 성의 대상이 누군가냐 하는 부분이고, 젠더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따른 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젠더 정체성으로 이야기할 때 LGBTQIA 플러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TQIA는 트랜스젠더, 퀴어, 인터섹스, 에이젠더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거니까 뒷부분은 젠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의 소수자, 성소수자라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의 소수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의 약자로 SOGI라고 합니다. SOGI, 이거의 정체성의 소수자들, 이것을 모아가지고 한 집단을 만드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은 그 모든 어떤 다수와 소수를 구분하는 거에 이 성소수자를 넣자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혹은 젠더 정체성의 소수자도 여기에 넣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은 즉 이성애자에 대해서 혹은 남자로 태어나서 자기가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말고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PC를 주장하는 거죠. PC는 정치적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정치적 옳음이란 내가 소수자니까 내가 좀 억지를 부리더라도 나를 너희들이 받아줘야 돼.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옳은 거야. politically correct 하다는 거죠. 그래서 PC를 주장하는 거. 그래서 이걸 PC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PC주의에 쏘기를 집어넣자. 이것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젠더 중에 어떤 사이트에 가면 68종류의 젠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류를 보면 같은 말이에요. 계속 에이젠더 하는 거는 그 젠더가 없다는 것이고, 알리젠더, 알리아젠더, 그 다음에 안드로자이네라는 것은 안드로는 남성이고 자이네는 여성이거든요. 남녀 나한테 같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여기에 각종 다양한 말로 사용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은 3,000개가 넘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젠더 인지 감수성,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젠더 센시티비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젠더 센시티비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미국의 학교에 가면 수업을 시작할 때, 아침에 수업을 시작할 때, 나는 오늘 메일이야, 나는 오늘 피메일이야, 그거 말고 나는 오늘 젠더 퀴어야, 이상한 젠더야. 그래서 나는 오늘 남자인데 나는 오늘 여자니까 나를 she라고 불러줘, 나를 he라고 불러줘. 대명사를 뭘 불러달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감수성을 가지고 인지를 해서 그 사람에게 그걸 그대로 불러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걸 이제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학생 인권 조례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실제 수업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젠더를 강요하고 대명사를 강요하는 것은 없지만, 이걸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드라이브 해가지고 머리에 세뇌를 시키는 거죠. 학교 다니는 동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별과 젠더. 성별은 이제 섹스죠. 생물학적 양성 구분이고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젠더는 사회적 성,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구분이 아까 있는 것처럼 많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섹스와 같은 의미로 모호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필요할 때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남녀 양성밖에 없는데 제3의 성을 들이대려고 하니까 간성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내세웠습니다. 간성은 뭐냐면 intersex. 이건 공식적인 용어로는 성발달 이상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disorder of sexual development. 이것은 약자로 DSD. 정자가 만들어질 때 Y염색체가 두 개가 한 군데 하나의 정자에 들어가든지 XY가 하나에 들어가든지, 난자가 만들어질 때 XX가 한 군데 가든지 한쪽은 빈게 되든지 이런 게 생기었고, 그 어떤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어떤 성염색체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우리는 성발달 이상 질환이라고 하고, 그 사람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생식기가 남자와 여자의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달 질환이지 이게 제3의 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간성으로 내세우면서 제3의 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질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은 수정의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난자에서는 성염색체가 X밖에 없는 거죠. 정자는 X나 Y나 둘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의 X가 난자와 만나면 XX 여성이 되고, 정자의 Y를 가진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XY의 남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의 순간에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 하나의 세포 수정란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나누어질 때, 지난 시간 진화론 할 때 그 유전학을 이야기할 때 이게 똑같은 DNA가 2개로 만들어진 다음에 염색체의 형태로 보따리를 싼 다음에 나누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나누어지는 것처럼 2개의 세포로 나누어질 때 2개는 유전 정보를 똑같은 것을 가집니다. 4개가 되면 똑같은 정보를 가진 4개가 되고, 점점 숫자가 불어나서 이제 착상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인체가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는 하나의 개인은
그 모든 세포 안에 전부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0.1%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0.1%의 차이만큼 다름이 있고, 이게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에서는 이건 내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의 면역세포가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수정의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을 결정하는 것은 수정의 순간에 결정된다 그랬는데, 그 결정은 XX를 가진 여성과 XY를 가진, Y 염색체 속에는 남성으로서 필요한 여러 유전자들이, 정자가 만들어지는 것, 정자가 움직이는 것, 정자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 뭐 이런 정자와 연관되는 정보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유전자, 그게 SRY3라는 지역이고, 거기에는 Testis Determining Factor라는 게 고환 결정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전사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어떤 다른 유전자들, 남성 호르몬 만드는 유전자들을 만들어내면 그게 생후 5주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될 수 있는 기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발달은 덜 했기 때문에 형태가 갖춰진 건 아니고, 6주 때부터 그 생식샘에서, 생식선에서 XY를 가진 생식선은 남성 호르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소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고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Y 염색체가 없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생식선은 난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고, 정소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 여성으로 발달할, 여성의 생식기관으로 발달할 수 있는 뮬러간, 이 분홍색의 구조물들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포프토시스라는 저절로 자살하게 해서 그 구조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죽어버려요. 반면에 남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그곳에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남성 호르몬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볼프관이라는 것은 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정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난소와 이 나팔관이 되는 이 부분, 그 밀러간 부분은 이제 발달하게 되죠. 이게 이제 6주 때부터 이게 시작이 돼 가지고 9주, 10주 정도가 되면은 생식기의 형태가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외부 생식기까지, 내부 생식기에서 외부 생식기까지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형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결정이 된다. 중간의 형태로 되는 경우는 이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부분이 좀 이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성의 생식기관과 남성의 생식기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발달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성혁명 운동가들이 사용하는 핵심적 용어입니다. 이거는 인권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 뒤에 권리라는 이걸 붙여놨는데, 성적인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그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생인권 조례 속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적용되는 것인데, 그 아이들에게 너는 성적으로 모든 너의 성적 행동, 그리고 성적인 상대를 고르거나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기나
이 모든 것을 네가 결정할 수 있어. 그거는 너의 인권이야. 라고 은연중에 심어주고, 생각을 심어주고 주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억압하는 부모, 교사, 여기가 자기 인권에 대해서 간섭하는 행위는 인권을 억압하는 행위로 간주하게 만드는, 그것이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이죠. 그러나 2022년에 교육부의 유권, 이제 우리 여러 단체들이 교육부에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는 그냥 두되 본래 의도했던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내가 성관계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를 결정하는 아주 좁은 의미의 결정권이죠. 이거로 해석하지 다른 성혁명적 내용이 포함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고, 이게 유권 해석을 교육부에서 내렸어요. 그 배후에는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국교위, 국가교육위원회, 이건 교육부 장관보다 위에 있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성전환, 조기 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 줘야 된다고 이제 국교위에서 의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교위의 의결의 의미는 성혁명적인 용어, 다른 용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성 존중이나 사회문화적 성인지 감수성, 성건강권, 이런 모든 것들이, 성혁명적인 용어들이 사용되면 안 된다는 해석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에 대해서 비판, 반대, 위험성을 경고하는 부정관념의 가치관을 금지하는, 이제 혐오, 편견, 차별 표현을 금지한다는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도 배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국교위의 의결의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교과서 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 국교위와 교육부의 고시에 근거해서 출판사와 저자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장과 담당 교사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편적인 인권인가?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용어인 이유는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의 선택, 그 다음에 성정체성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사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보편적 인권에 포함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동성애,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에 역행한다. 그 세포 속의 성염색체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수가 100조 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100조 개 속에 전부 XY 혹은 XX의 성염색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호르몬을 줘가지고 반대 호르몬을 줘서 억제하든지, 혹은 성전환 수술을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호르몬을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는 것은 만성 질환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는 것을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마약이나 술, 담배 같은 중독성 물질을 사용해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게 캐나다나 이런 데서 마약 사용을 권리를 부여하니까 마약 중독자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동성애의 학문 선교는 학문 파열, 과략금 파열로 인해 변실금,
그러니까 재채기 할 때마다 변이 나오는 거죠. 성매개 질환, 그러니까 에이즈와 엠퍽스, 매독, 헤르페스 뭐 이런 것들이 동성애 성행위를 통해서 그 동성애자에게 훨씬 비율이 높게 발생을 하는 것은 이게 전파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성매개 질환이니까. 트랜스젠더는 반대 성호르몬 투여를 하거나 그러면 만성 질환이 생기는데, 그리고 생식 능력이 상실되고 이런, 그 다음에는 이제 성형 수술을 하다 보면 성형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 성의 모습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돈을, 그 수술비를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비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걸 보편적 인권으로 넣고 차별금지법 속에 이걸 집어넣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환이 가능한가? 일단 가능한가부터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의 순간에 성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포 속 모든 세포마다 성염색체가 똑같이 유전적으로 이제 결정된 것이죠. 그래서 Y염색체가 있으면 남자가 되는 것이고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입니다. 없으면 여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식기관이 그 6주, 9주, 10주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완전한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걸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수술로 이걸 생식 능력이 있고 성기능이 있는 생식기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둘 다 불가능합니다. 생식기능 절대 불가능. 생식기능은 반대 호르몬을 투여하는 순간 생식기능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외부 생식기의 모양을 만들어준다. 그게 성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으로 성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엄마의 자궁에서 발달하는 과정에 저절로 그 형태가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와 인간의 성형수술의,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 그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성애는 언제부터 그럼 동성애가 생겼느냐? 역사적인 기록. 동성애는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이제 쾌락을 누리는 것을 장려하고 인정하던, 왜냐하면 이 정복자는 모든 것을 다 뺏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도 뺏어오지만 또 어린 남자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소년성애 그리고 동성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동성애를 금지했어요. 데오도시우스 이후에 국교가 되면서. 그래서 중세 유럽은 법적인 교황청의 권위 아래 이 금지하고 처벌하고 투옥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러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사제 등 상류층에서는 이게 암암리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유 중에도 이 타락한 가톨릭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청교도 운동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런 걸 못하도록 엄격하게 했고, 영국에서는 이제 앨런 튜링 같은 컴퓨터의 초기 이걸 해서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한 그런 사람조차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살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핍박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그런데 동양도 기독교적인 기준의 비난이 없을 따름이지 이게 순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이제 암암리에 이것도 이제 귀족, 왕족 이런 층에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멈춰야 될 가증한 일이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셨고, 이건 돌로 쳐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금지하는 행동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동성애를 금지를 합니다. 이슬람은 처형할 죄악이다. 그래서 태형을 하든지 거세를 하든지 사형. 종교개혁 이후는 교황청이 하던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척결하기 원해서 종교개혁파에서는 이 동성애를 금지하기를 원했고, 청교도 운동으로 이 성적 정결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동성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간음, 여기에 대해서도 기독교적인 기준으로 처벌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동성애를 뭐와 같은 거에 놓냐? 간음과 같은 것이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간음한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하지는 않잖아요. 비난하거나 뭐 이런 건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점점 사회가 변해오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지키고 또 교회 속에서 이것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그 바깥을 향해서 이것을 처벌하고 강요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왜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냐라고 그 사람들이 항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가 이렇게 활기를 치게 된 거에는 킨지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킨지 보고서는 알프레드 킨제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발음하기는 킨지라고 합니다. 뉴저지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은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지만 가난해가지고 치료를 못 받아서 약간 꼽죽기도 있고 이 몸이 허약했다고 합니다. 그 교육을 보든 대학이라는 이 메인주에 있는 대학에서 생물학과 심리학을 이제 공부를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곤충학 박사, 그러니까 말벌을 전공해서 아마 편집광적인 이 수집하는 그게 있었어요. 지금 자연사박물관, 뉴욕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에 말벌 샘플의 3분의 2 정도가 킨지가 모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 인디애나 대학의 생물학 교수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47년 어느 날 갑자기 성 전문가가 돼가지고 Institute for Sex Research, 그러니까 성연구소를 인디애나 대학에 만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킨지 Institute for Research, 성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다 모으는 박물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것이 뭐냐면 킨지 보고서는 2권의 책입니다. 인간 남성의 성적 행동과 인간 여성의 성적 행동. 이게 48년과 53년에 각각 나왔고, 연구 방법은 15년간 5,300명의 남성과 6,000명의 여성을 조사해가지고 인터뷰한 그 내용을 통계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연구 보고서는 과학적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터부 시대는 모든 성적 담론의 제약을 노골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빅토리아 시대라는 게 1800년대, 1801년부터 1900년대까지 그때를 이제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이고, 영국 국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세계관, 성적 관념으로 인해 가지고 긴 옷을 입고 치마를 입고 검은색 치마를 입고 이런 거를 빅토리아식 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성적으로 이걸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 것을 이제 파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로부터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역사적이고 선구적인 연구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고 40년 동안 이 책을 내용을 비판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내용이 방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인 걸로 그냥 자연스럽게 인도가 되었는데 1990년에 가서야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 방법을 이제 어떻게 이 방법, 그 책을 만들어냈냐는 방법과 통계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했는지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를 한 거죠. 근데 내용은 그 당시에 터부시되던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거를 다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농촌과 도시, 그 다음에 뭐 자위, 몽정, 애무에서부터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혼외 성관계, 매춘부, 동물과의 성관계, 심지어 소아성애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켄지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동성애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성애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간에 반반 정도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동성애가 더 많은 사람, 그리고 동성애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 그러나 양성애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양성애자의 이게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놓은 거죠. 그래서 동성애라는 이거를 이제 통계 처리를 할 때, 유리할 때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 할 때는 1부터 6까지를 다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굉장히 보수적으로 동성애 이걸 해야 될 때는 6만 포함시키는 거죠.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숫자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물학적인 양성 체제를 흔드는 척도가 된 것이고,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비율을 부풀리는데 기여를 했고, 이후 동성애 연구에서 이 킨지 척도가 잣대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연구하는 데는 이 잣대를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킨지 보고서의 이 결과로 1969년에 스톤월인이라는 곳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맨하튼의 스톤월인, 여기가 이제 게이들이 집결지죠. 우리나라도 어떤 뭐 사우나에 가면 게이들이 모이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들이 이제 단속을 이제 해왔었는데, 그날따라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동성애자들을 폭력으로 이제 유혈로 시위를 이제 진압한 거죠. 근데 이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떠들게 되고, 주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건 인권의 문제다 이렇게 같이 거기에 결합함으로써, 그게 지금 뉴욕 대학이 있는 워싱턴 스퀘어 근처에 있는 그곳에 이 스톤월 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이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시위를 경찰이 진압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스톤월 라이엇이 그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동성애 행사를 하는 것이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7월 초에 되면은 동성애자들 우리가 이걸로 승리했다 해서 게이 프라이드, 우리 자존심, 우리가 승리한 걸 기념하는 프레이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과 함께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1969년에 일어납니다. 여기는 그 반항적인 락 음악이 젊은이들을 뉴욕에 있는 야스커스 팜이라는 데 모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프리 섹스의 이념이, 성혁명의 이념이 여기로부터 이쪽에 모였던 모든 청년들이 미국 각지로 흩어지면서 프리 섹스, 성혁명이 여기로부터 이제 전파가 쫙 되게 되고, 동성애가 스톤 라이엇으로부터, 그러니까 1969년 이후로부터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이
미국 정신과학회 이사회를 협박을 해요. 전화로 협박해가지고 정신질환에서 동성애를 없애도록 이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학회 이사회가 몇 년을 버티다가 1973년에 와서 이것을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정신질환에서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게이 운동가들이 킨지 보고서의 내용을 이종해 가지고 인구의 10% 이상이 동성애자인데 10%의 인구에 대해서 너희 국회와 법원과 교회와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라고 막 소리치게 됩니다. 그거의 이제 민주당이라는 당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었던 지미 카터가 이 친동성애 이념을 전파하는 그걸 동성애를 정부의 이 어떤 부처의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친동성애 법률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플레이보이나 허슬러나 펜트하우스 같은 이제 그 도색 잡지들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미국인의 크리스찬 청교도적인 이게 성적인 것들이 추락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킨지 보고서가 미국인의 성적인 타락을 유발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년에 와서야 라이즈만과 아이첼이라는 사람이 킨지, 섹스 앤 프라우드, 킨지의 성과 사기라는 제목의 책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사람들을 세뇌하다. 그러는 The Indoctrination of People. 사람들을 세뇌하게 됐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라이즈만이 soft porno plays hardball. 그러니까 soft porno라는 것이 이 잡지예요. 그 잡지를 아이들이 보고 아이들이 일찍부터 성행위와 혹은 성적인 문제에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하드볼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의 방향으로 더 빨리 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킨지의 Crime and Consequence. 킨지가 한 범죄적인 행위가 뭐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또 책을 쓰게 됩니다. 섹슈얼 사보타지, 이건 한 미친 학자에 의해서 일어난 성적 파탄. 그래서 비판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신이 양성애자이고 근친상간을 하고 소아성애고 동물성애자이고 배우자 교환 그리고 모든 종류의 성적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킨지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그 표본 속에 4분의 1이 남성 매춘부, 동성애를 돈벌이로 하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성범죄자, 소아성애자, 노출증 환자, 교도소 수감자 이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비율을 높여가지고 그 비율을 강화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성적 행동 평가에 도덕적인 요소를 전부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 논문이 아니고 그 단행본으로 나왔기 때문에 동료 비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방법론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 그리고 킨지는 원래 곤충학자였는데 어떻게 성연구자로 변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편집증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한 가지를 하면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해봐야 되는 것이죠. 주디스 라이즈만은 이 모든 책들을 쓴 사람인데 자기 딸이 중학교 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들에게. 그러다가 그게 플레이보이 잡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이것을 보고 남자애들이 그걸 실행해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딸은 자살하고 그 남자의 가족들은 해외로 도피하게 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언론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플레이보이와 펜트하우스 같은 이런 잡지들을 공격하는 데 인생을 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에 학술대회에서 이 킨지의 후계자인 포메로이와 일한다는 한 사람이 와서 킨지 보고서를 네가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권유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나의 인생은 바뀌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많은 책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인의 성적 행동은 킨지 보고서와 전혀 달랐다. 성학, 성산업, 그리고 관련된 돈벌이의 구조가 이 성혁명의 진행과 엮여 있어서 그 돈이 얽혀 있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킨지 보고서의 부도덕성은 이 킨지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성관계를 갖는 커플을 자기들이 관찰하고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 자기들끼리 성관계를 가졌고 자기 아내나 연구원의 배우자들을 스와핑, 그 배우자 교환을 하는 그런 것들을 했고 동성애 관계를 가졌고 자위 습관을 토론하게 했고 세디즘과 메조히즘을 그 세션을 또 자기들 연구소 안에서 만들고 자 관찰을 하고 소아성애자를 초청해가지고 인터뷰하고 그 행한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했던 것이죠. 이런 부도덕성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킨지 보고서는 허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표본 추출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아주 잘못된 결혼한 남성과 여성의 외도를 일반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성도착증 성향을 일반화하는 것, 동물 성애를 과장하고 일반화하는 것, 소아 성애를 정상화하는 것, 아기들도 오르가즘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아에게 강간은 긍정적인 점이 많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성도덕의 기준을 파괴한 것입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스톤월 폭동. 아까 말씀드렸는데 1969년 6월 28일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스톤월에서 인에서 이게 이제 시작됩니다. 그 당시 미국 정부는 소련과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침입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던 때였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정서가 불안하고 동성애 행위로 포섭하기 쉬운 자들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무정부주의자고 그래서 얘들은 공산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은 애들이야 라고 동성애를 이걸 한 거죠. 그래서 게이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건 불법이고 지속적으로 불법 신문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에 마피아들이 있으니까 마피아 소유의 게이 집결지였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마피아에게 뇌물을 주고 여기를 이제 보호했던 거죠. 근데 경찰도 이제 돈을 안 받은 경찰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그날따라 폭력적인 건물과 유혈 해산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진압을 못하고 일반인들이 이제 참가한 거죠. 이게 동성애 집단이 권리를 주장하는 정치운동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지에 있던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하는 계기가 됐고 이걸 기념하는 행사가 벌어지게 됐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그냥 정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들을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야 니들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해치는 거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동성애의 성적 행동은 그 질병을 야기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고 임신과 출산, 그러니까 인구 절벽의 문제가 있는데 임신과 출산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리고 이걸
청소년들에게 과연 권장할 행위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때 마지막의 질문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그쪽으로 가는 것은 대체로 원치 않기 때문이죠. 동성 성행위의 문제는 동성애가 질환인가 하는 문제죠. 첫 번째는 19세기 후반부터 이게 도덕적 결함을 유발하는 뇌의 퇴행성 질환이다. 20세기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들어오면서 노이로제로 진단을 했습니다. 52년도에는 인격장애의 정신질환이다. 68년에는 성도착 범주 내의 성적 지향 장애이다. 이렇게 점점 내용들이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변해갑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제외했다가 자이질적인 성적 지향. 그러니까 원래 부여받은 성과 이성과 성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질적인 성적 지향이라고 했다가 87년에 완전히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WHO가 제시하는 질병분류표에도 사라졌고, 그렇지만 한국 질병분류표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동성성행위의 문제점은 동성애는 질환을 유발하는가? 그렇다. 동성애자에게 성매개 질환, 성행위를 통해서 전염되는 질환이 훨씬 높다. 왜 그러냐? 동성애자들은 불특정 다수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한 번에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부 사이의 성관계만을 허용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성매개 질환이 많은 사람과 접촉할수록 성으로 매개되는 질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그 대상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와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성매개 질환이 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HIV, 에이즈로 될 수 있고, 엠팍스, 매독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동성애자에게. 임질, 헤르페스, 간염, 그리고 다른 많은 성매개 질환들이 전부 다 증가의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성애는 학문선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의 상피는 흡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층으로 얇게 만드셨습니다. 세포 하나의 두께라는 거죠. 그러나 질은 성관계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층의 여러 층의 상피, 그러니까 한 20층쯤 되고 거기에 윤활작용을 하는 분비를 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성관계의 어떤 기계적인 자극이 가해지더라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은 이게 아주 얇은 상피만 있기 때문에 거기가 찢어지고 피가 날 수 있고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학문성교로 인해서 장천공이 일어나거나 구멍이 뚫히거나 관략근이 파열돼서 변실금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동성애자들이 HIV 감염돼도 이제는 약이 있어서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치료되지 않습니다. 현재 개발된 약으로 HIV 바이러스가 성장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그 약이 굉장히 독하고 약을 중단하면 다시 성장합니다. 한번 감염됐던 사람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잠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HIV 관련 모든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낸다는 걸 아십니까? 평생 동안 무료로 치료비가 제공되고, 심지어 마지막에 말년에 요양소에 보호소에 이렇게 가면 그 비용까지 국가에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들어가는 이 행위를 해야 되는 건가요?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은 질환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차단제는 성범죄자들의 화학적 거세에 사용이 됩니다. 성범죄자들이 다른 사람을 강간하지 못하도록 화학적 거세에 사용하는 약물이 사춘기 차단제이고, 사춘기 차단을 했다가 반대 성호르몬을 주면 남자가 여자의 형태로, 여자가 남자의 형태로 조금 체형이 바뀝니다. 지방이 옮겨가고 얼굴, 피부의 톤이 바뀌게 되죠. 그러나 생식기는 그대로입니다. 단 생식 능력이 상실되게 되죠. 생식기 성형수술을 해야지 생식기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생식기는, 만들어진 생식기는 생식 능력도 없고 성기능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다 성형해야 되죠. 얼굴, 털, 다리, 가슴, 이걸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형태대로 성형하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죠. 동성애가 유전인가? 치료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동성애 유전된다는 논문은 첫 번째가 1993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것입니다. 딘 해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동성애자입니다. X염색체에 동성애를 유전할 수 있는 것이 XQ28 부위에 있다 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비슷한 연구들로 동성애와 그게 관계없다, XQ28이 관계가 없다라는 논문들도 나오고, 심지어 해머가 속한 그룹에서 한 연구에도 2005년에는 XQ28은 동성애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동성애자들에게 동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전이라서 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했던 거예요. 지금은 동정적 여론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19년에 동성애 유전학 연구의 결정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47만 명의 유전체를 전부 다 검사해가지고 GWAS라는 가장 세밀하고 가장 현대적인 검사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연구를 할 때 동성애 단체로부터 샘플 선정에서부터 표현 방식까지 검열을 당했다는, 왜냐하면 이들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위원회 속에는 동성애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나중에는 표현 방법까지 검열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93년에 발표한 이 논문에 대해서 2019년의 논문은 X염색체와 동성애 행위가 관계가 있는가? 전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동성애 유전자에게 유의하게 나타난 유전자 변이를 보면, 굵은 것으로 보면 동성애자들은 위험한 행동을 잘한다.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그건 뭐냐면 흡연이나 대마초 사용 같은 겁니다. 흡연이나 대마초 사용을 남녀 공히 이성애자들보다, 그러니까 정상인보다 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행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의 요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현병이 있는 사람에 나타나는 변이와 자폐증, ADHD, 양극성 장애,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것들이 동성애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외로움을 잘 타고, 이런 것이 있고, 모험심이 강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그거로는 이 섹스 파트너의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초산 연령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동성애와 양성애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대규모 지화수의 결론은 뭐냐면 동성애를 결정하는 단일 유전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된 모든 이제 변이들을 다 동원해도 이 동성애의 성행동과 연관되는 것이 8 내지 25%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는, 동성애는 굉장히 복잡한 행동 양식이고 그게 하나의 유전자로 유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적인 소인과 관련된 유전자와 연관성이 높다. 그 정신질환,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 중독성, 성적인 몰라람. 그러니까 동성애는 정신적인 질환의 성향이 강한, 그리고 충동적인 선택을 하는, 그래서 그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은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 성적인 행위니까 동성애도 거기서 얻는 쾌감이 동성애도 큰가 봐요. 그래서 중독성을 가진 흡연과 대마초 같은 한 번 빠져들면 끊을 수 없는,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 강한 자극을 계속 탐하는 성적인 문란이고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중독적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제가 행간을 읽은, 이 논문의 행간을 읽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그리고 단일 유전자로 유전되는 질환일 경우에는 1993년에 처음 발표된 논문, 그 논문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여러 유전자가 같이 일해가지고 생기는 질환이라면 그것으로 절대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점입니다. 결국 동성애는 유전되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 가득한 진리로 죄와 죄인을 구분하여 중독자를 대하듯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라면서 동성애자세요, 이렇게 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치료 가능한가? 이것도 중독이라는 것이죠.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유전이 아니므로 치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치료할 수 있다고 여전히 치료를 하고 있는 미국의 National Association of Research and Therapy of Homosexuality, 동성애를 치료해야 된다고 믿는 정신과 의사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거기서 중독에서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동성애가 차별금지 사유로 합당한가? 인권과 통치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통치권을 국가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걸 국가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걸 보면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천부인권이라는 게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의 인권은 실정법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법에 이거 죄 아니라고 하면 죄 아닌 거야, 동성애가 죄가 아닌 거야 라고 하면 죄가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과 통치권의 균형은, 통치권은 올바른 기준에 근거해서 각 사람에게 마땅한 보응을 돌려주는 것. 올바른 기준이란 하나님의 성품, 도덕률이죠. 마땅한 보응은 법을 잘 지킨 자는 인권으로 보장해주고 법을 어긴 자는 인권을 가두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의 실행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치권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권을 투표를 통해서 뽑은 사람에게 우리의 권리를 일부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우리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심지어 총독에게, 식민지 총독에게까지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통치권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법이 어떻게 돼가느냐 하는 것, 그 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그 법이 반대로 갔을 때는 우리 자신을 그 법으로부터 지키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있는 곳의 경계를 그걸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정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네오막시즘을 하는 진보적인 정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사회정의인데, 사회정의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iversity, equity, inclusion 이라는 DEI를 항상 앞에 내세웁니다. 이건 뭐냐면 다양한 소수를 포용해서 그들이 이때까지 받아왔던 사회로서의 편견과 피해를 우리가 보상해 주자. 형평성 있게 이걸 받아주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들을 똑같이가 아니고 우대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의 사회정의는 비주류의 정체성을 가진 소수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소수자는 왜? 피해를 이때까지 받았기 때문에. 비주류 혹은 다름이라고 표현되는 소수자. 그래서 거기에는 가난한 자, 이민자, 히스패닉, 흑인, 여성,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파들은 선은 압제받는 자에게 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우대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회정의가 성경의 이야기하고 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한 자를 부탁하셨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자, 소수자. 그래서 사회정의는 이렇게 주장해요. Political correctness란 소수의 피압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지 못한 것,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사회정의야. 그리고 비주류는 경제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부의 재분배가 필요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부가 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결국 사회주의로 가야 되죠. 많은 것을 하려면, 많은 소수에게 많은 것을 해주려면 사회주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또 이걸 배분하면서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게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사회정의를 이렇게 실행하라고 해요. 너희 주변에 있는 자에게 네가 직접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마땅하고, 하더라도 어떤 최소한의 선을 정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수자에게 전부 다 하려면 이제 거덜나야 되고, 결국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경제적으로 망한 이유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자꾸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정상적인 사회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복하기 위해서 사회정의를 앞에 내세우는 겁니다. 동성애자가 피압제자인가? 서구와 미국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가졌으나 우리나라는 다르다라고 동성애자였고 성전환 이런 걸 했던 이연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데 이분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았다. 유신시대에도 자기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혐오나 차별이라고 할 때 이게 건강에 좋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에 우려가 되고 중독성이 있게 되고 이게 접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 정의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베풀으라고 한 것이지 이걸 모아가지고 정부가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정부는 가장 작은 일, 경찰과 군대의 역할, 국가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두 가지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문제가 있을 때 합당한 행위에 합당하게 보상하라는 것이죠. 보상과 배상. 이게 빨리 재판하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걸 보상하고 배상했을 때 다시 그 사람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로 되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법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법은 항상 공의가 필요하고 그 공의는 사랑이 가득한 공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정부까지도 그것을 어지럽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권한의 한도를 항상 초월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사울을 볼 때 또 닉슨, 찰스 콜슨이라는 닉슨의 법률 특보를 하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 돌이켜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봤을 때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한의 한도를 개개인으로서 초월하려고 하고 그 인간이 다스리는 정부도 그걸 초월하려고 하고 그래서 항상 부딪히게 돼 있다. 정부와 개개인의 인권은 부딪히게 돼 있다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수가 다수를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소수자의 독재, 즉 성소수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쏘기가 포함되면 그들이 다수의 인권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악한 요소는 차별함을 당신이 차별했잖아 하고 지적을 당하면 차별하지 않았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을 같이 할 수 있게 해가지고 하나의 죄에 대해서 심하게 이제 추궁을 하는 것이죠. 징별적 손해배상이라 해가지고 일반 배상의 5배 내지 10배의 벌금을 심하게 물려가지고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집단을 혼낼 수 있습니다. 교회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동성애자인데 주례해 주시오 하고 목사님한테 부탁했을 때 거부하면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해줄 때까지 양심의 자유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재판을 통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즉 창조 질서 속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재판에 걸려 있으면 여러분 자기 일을 정신 차려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하는 세상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해야 되고, 입법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일어나는 걸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